그 송나라, 원나라 명인데 주로 많은 부분을 송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그 중국 역사가 변했는지를 이제 보면은 그 당나라 그 멸망하고서 5대 16, 그러니까 19시대라는 다섯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개의 왕조가 그 있었고, 해가지고 그 6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갈라져가서 이제 엄청나게 싸운 거죠. 이게 중국이 항상 그렇잖아요. 통일했다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서 가장 센 데가 이제 통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907년 정도의 지도, 그럼 좀 있다가 이제 변하잖아요. 939년의 지도, 그 다음에 951년의 지도에 계속 변해요. 변하다가 여기서 이제 힘센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송나라인데, 송나라가 960년서부터 그 다음해까지 이어지는데 1279년이요. 그러니까 어, 한 300년 정도 이제 지속된 왕조입니다. 이게 그 말로 300년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송나라가 통일했을 때 그 이 정도를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 위에는 요나라가 있어요. 요나라. 요나라가 고려를 침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서하라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 요나라한테 이제 밀려가지고서 송이 그 밑으로 이제 쫓겨 내려옵니다. 이때를 북송이라고 하는데, 북송 때의 그 수도가 그 개봉, 카이펑이라는 카이펑. 그 하남, 그 하남성에 이제 황하가 흐르는 거기에 있는 이제 가는데 제가 그 지난 그 해봄에 갔었어요. 지난해는 봄인가? 굉장히 역사 있는 도시인데 송나라 유적은 다 없어지고 탑, 탑이 하나 남아있어요. 탑. 그리고 그때 그 많은 그 도시의 그 부분들이 지하에 다 그 묻혔어요. 퇴적이 돼가지고, 땅이 퇴적이 돼가지고. 여기였다가, 그 다음에 그 밀려가지고서 좁아졌잖아요. 좁아졌는데 수도가 지금 얘기하면 그 항주가 수도가 됐습니다. 남송이라 그래요. 그때 이제 금나라, 이 금나라는 그, 그 한반도 사는 사람들이 항상 오랑캐라고 했던 그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여진족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세운 거죠. 이 여진족이 1644년에는 다시 중국을 제패를 해가지고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답사를 가면 여진족의 그 중심이 되는 선양을 가는데 이제 만주족이죠, 만주족. 이게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조선소 하도 오랑캐라 해가지고서 무슨 야만족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게 보통 그 민족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거의 동화돼가지고 이제 흩어지고 만 거죠. 이 중국은 이렇게 굉장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의 주를 우리가 한족이라 하잖아요, 한족. 한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하도 섞여가지고 한족을 분석한 그걸 제가 어디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한족에는 22개인가의 그 종족이 들어가 있어요. 걔가 뭐 그 한족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무나. 몇천 년 동안 들어오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족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나마 조금 자기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데는 이제 소수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민족이 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송나라 주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 그 나라가 이제 홀란드에 있다가 송왕조가 건립이 됐잖아요. 건립이 됐는데 오늘 주로 하는 거는 송나라가 성립이 되고서 그 사상이
어떻게 재편이 되는지 그 얘기하고, 그렇게 재편된 사상이 주희에 의해서 이제 체계화가 됐다가, 네, 원나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명나라로 바뀌면서 조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조든지 마찬가지인데, 송왕조가 이제 건립이 됐잖아요. 건립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혼란한 시대, 갈라져가서 싸우던 시대, 중심적인 권위가 없어진 시대, 이거를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죽여가서 하는 겁니다, 죽여가서. 무력으로 폭력을 통해서 왕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든 권력을 합리적이라고 이제 분식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권력이 단단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 가는데, 그 되어가는 과정에 이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엄청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조가 여기에서 일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사람은 그대로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완전히 물갈이를 하는 건 누구냐면 이 왕이야, 왕. 이 황제. 이건 완전히 먼저 왕족은 없어지고 새로운 그 가문이 왕이 되는 거야. 완전 100% 물갈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근데 고려에서 조선이 됐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이 됐을 때, 그 왕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씨. 고려 시대 때 왕의 자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선이 되고서 이 왕씨 후손들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요. 잡아가지고. 전부 죽입니다. 죽이는데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이렇게 죽이는데 한 5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살아남으려고 전국으로 튀는 거예요. 전국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숨는데, 숨고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을 바꾸는 거예요, 성. 그렇죠? 성을 바꿔가지고 이제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그성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 성이 용씨입니다, 용씨. 용. 이 강원도로 튀어가지고서 이 태백산 홍천 쪽으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그 용시로 돼가지고 홍천에는 용시는 홍천 용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시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산에서 산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뀐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 왕족한테는. 왜냐하면 전부 몰살돼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지배층, 또 협조했던 지배층도 한 반은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반.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다 뭐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이 사람도 권력을 잡았잖아요. 권력을 잡으면은 민중은 그대로예요, 민중은. 대다수 사람들은 뭐 그냥 관계없어요. 세금 걷어가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뭐 세금을 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새로운 왕조가 됐을 때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새로 생긴 왕을 중심으로 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이 다시 권력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배를 할 건지, 통치할 건지. 이게 큰 과제죠, 이것이. 이런 데에 어떻게 이제 그 권력을 새로 확립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황제가 3대가 갈 때까지 권력이 무너지지 않고 잘 확립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통성을 획득한다 그래요, 정통성을. 그래서 그 왕조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정도가 잘 가야 돼요, 아주. 맨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럴 때, 그, 권력을 새로 거머쥐었을 때, 어떻게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지.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잡았으면은, 지금은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산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 그 대다수의 투표가 정당성이 근거가 되는데 이건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거 아니에요? 100%예요, 전부 모든 게 100%. 모든 왕조는. 그럼 이거를 되게 자기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그 분식을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따르게 하고 권력을 확립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갖고 따르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통치 시스템이 지배 시스템이 이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역대의 왕조들이 전부 겪는 거예요. 조선을 제기하면 고려도 이런 과정을 겪고 조선도 겪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다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중국에서는 어떻게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할 때 저자는 세 가지의 그 자원이 항상 동원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천부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게 하늘에서 받은 거다고. 하늘에 도하고 내 권력은 연결되어 있다고. 두 번째는 이 질서를 회복해요, 질서. 질서를 회복해가지고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그 질서를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생명하고 재산이 그 안전해지면은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평화롭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캐나다 마찬가지고 캐나다는 조금 달라, 캐나다. 한국도 헌법을 보면은 그 헌법 1조에 뭐가 나와요? 헌법에 국가가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과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아남으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 재산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질서를 회복해 줘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그 대를 이어서 누구도 도전하지 않게끔 이거를 만들려면은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이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런 권력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 중국에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동원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이 중국의 하나서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놓고서 보면은 권력이라는 것이 전 근대에 어떻게 해서 정당성을 획득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정치학이나 역사에서 연구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에도 이런 이론이 많은데 이 이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 그러니까 서양의 그 인문학에 그 아직까지 사람들이 의존하는 가장 그 우뚝선 이론가가 있다면은 보통 세 사람을 치거든요. 칼 막스하고 막스 베버하고 에밀 두르카임을 치는데 막스 베버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하늘 혹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의 보호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 서양이 많이 그렇죠. 서양. 교황의 인증을 받는. 그래서 교황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위를 받잖아요. 아니면 국가 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해가지고 지배를 할 때 얻는 정당성. 아니면 통치자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얻는 정당성 뭐 등등이 있는데 이 갈주광 선생님은 이 중국은 역사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그 병합돼서 이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갈주광 선생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약간 코멘트를 얹어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획득한 권력을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 유니버설 킹십이에요. 유니버설 킹십. 이제 보편 황권이라고 했는데 유니버설 서버런티. 서버런티 한국말 뭐라고 하냐고요. 하여간 자기의 권력은 보편적이고 그 지고하다는 거예요. 지고하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줄 때 정당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근데 고대 중국의 모든 왕조는 천지, 우주와 귀신의 인가, 역사 전통 및 진리 계통의 확보, 그리고 군사, 정치의 효과적인 통제와 권리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그 합법성 획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은 첫째, 군사로 권력을 잡고 통치를 잘해서 질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정당성을 구축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이 권력은 정치 권력이잖아요.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인데 이 정치 권력이 그 그냥 놔두면은 이게 그 무한히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고삐 풀린 그 황소처럼 날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지배층들은 이런 권력을 인정해 주지만 동시에 항상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려고. 그럴 때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싸움. 아까 앞에 가면은 새로운 권력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요 황제와 왕과 지배층 사이에 이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지배층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깜빡 잘못하다간 자기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세게 나가면은 자기네가 쭈그러드니까. 그래서 이 권력이 확립된다면 항상 지배층하고 왕하고는 이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긴장 관계. 서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래서 그 왕이 의존하는 권위의 원천은 치통이라고, 치통. 아니면 정통. 그 다음에 요 지배층이 동원하는 무기는 도통이에요, 도통.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과 지식 권력 사이에 권력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분쟁이 점차 첨예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황제의 권력인 정치 권력, 요 정치 권력이 그 의존하고 있는 근거가 치통. 그다음에 지배층이 의존하는 권력이 지식 권력인데 이 지식 권력이 의존하는 것이 도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둘 사이에 권력을 둘러싼 그 경쟁을 하는 거야. 서로 통제를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왕하고 신하들하고 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1070년대, 1080년대에 들어서 정치 중심과 문화 중심이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죠. 분리. 요것이 둘이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일어나서 그 발전한 것이 뭐냐면 성리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리학. 성리학은 요 지식 권력이 발전시킨 사상 체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요 여기 치통, 도통 이런 그 언어에서 그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공통된 단어가 통이요, 통. 어? 요 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통이. 이게 통이.
이 통의 그 여러 가지 맥락, 그 다음에 구조, 운영 원리를 이해하면은 이 전근대 이,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지식 권력, 문화 권력을 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키 개념입니다. 통이. 그래서 앞으로 통에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요 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레지티머시. 정통성, 정통. 자, 이럴 때, 이런 구조에서 볼 때, 첫째로, 이 통에 대한, 통을 갖고 서로 싸우는 거는 민중하고는 관계없어요, 민중하고는. 네? 위에서 둘이 하는 거예요. 왕은 치통, 아니면 정통을 갖고서, 그 무기로 갖고서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왕은 항상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이 지배층은 도통을 갖고서 이제 여기서 그 견제하는 거예요. 도통을 갖고서. 도통은 지식의 그 레지티머스입니다. 레지티머시. 지식의 권위예요. 그래서 요런 계층의 이익에 잘 공헌하면은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도통이나 뭐 이런 이 문화 권력, 지식 권력을 체계화해서 그 정통, 치통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지금 우리의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사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사상가. 이것이 중국으로 치면은 주희예요. 주희. 송나라 때. 조선시대로 치면 이태계나 뭐 율곡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상가라는 얘기는 요 사람들의 이익을 가장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 왕권이 너무 강했어요. 치통, 정통이. 왜냐하면은 얘네들 때문에. 요 간격, 요 둘을 갈라놓는 요 공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거대한 보호막이 있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황관들, 태감들. 이게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무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중국은 이 항상 그 열세예요, 지배층이. 근데 조선은 뭐냐면은 요게 없잖아요. 환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 지배층이 왕을 압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선에서는 왕을 두 번이나 쫓아냈어요. 중국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성은. 거의. 연산군하고 광해군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배층에서 쫓아낸 거죠. 이런 걸로 쫓아낸 거예요. 도통의 힘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새로 정통을 세우겠다고. 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에서 볼 때, 이 피지배층으로 떨어질까 말까 하는 계층이 있어요, 이게. 양반의 하층 양반이죠. 아니면 서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레지티머시가 약한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정실분이 아니라 차반태에서 난 아들들. 이게 서얼이라죠, 서얼. 영어로 하는데 베스타드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가난해가지고서 잘못하다가 몰락할 수 있는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는 이 민중들한테 상당히 동정적일 것 같지만은 절대 안 그래. 까딱하면 자기네 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하고 선을 그려고 노력을 해요. 선을 그려고. 그래서 마지널 그룹들은 오히려 많은 면에서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그래서 저희가 열하일기 박지원이나 이런 볼 때 박지원을 약간 선진적 사상가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정약용도 조선의 최대의 지식인이잖아요. 유배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형제들 그 가톨릭 때문에 처형당하고 까딱하면 떨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일로. 정약용도 약간 그 진보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 관련되는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일반 민중들하고 자기를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의례나 이런 거에 대한 글을 보면은 정약용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강성 보수야. 그래서 이쪽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중 있잖아요. 민중의 동정심을 갖거나 여기에 이걸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근데 혁명가는 이 구조에서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모반. 그래서 여기에 어, 동정심을 갖고 뭔가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허균이에요. 허균. 또 허균은 반역자로 완전히 갈갈이 찍혔어요. 응? 임꺽정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전부 모반 반역자로 몰려가지고서 이쪽 왕하고 지배층이 가만 안 놔둡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 거예요. 가루. 그래서 조선에 이 민중들이 그 자기네 이익을 스스로 그 진작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어디 갔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완전히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거를 한 100여 년 동안에 그런 것들만 막아주고서 나온 기록이 있어요. 잡아다가 문초하고 죽이고 한 기록이. 그러니까 100여 건 되는데, 100여 건. 그게 저기, 구간 및, 추한 및 구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추한 및 구간. 100여 건 되는데, 그 책을 이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조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쪽 민중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지식계층이 황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 예전에는 한나라 때까지는, 당까지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 뭐 이런 걸 보고서 견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서 그 약발이 안 먹혀요. 송나라 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도리에 의지해서 황권을 제약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핵심 주장은 뭐냐면은 지식인들은 송나라에 들어와서는 도리, 하늘의 뜻에 대한 해석 및 이해에 대한 실천의 능력을 독점함으로써 비평의 법본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비평의 권력이 지식, 사상 그리고 신앙의 의의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힘으로 리에 대한 독점을 통해서 리에 대한 해석, 이해, 실천에 대한 독점을 통해서 황권을 제약하고자 했다.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도통이에요. 도통을 갖고서 정통, 황통을 제약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시간이 이제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이제 굳히게 돼가는데 북송 시대 때는 아까 카이펑 개봉이 수도라 그랬잖아요. 그 옆에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낙양이 있어요. 낙양에 지식인들이 살면서 거기에 저희가 많이 듣던 소옹, 정호, 정의 형제 등이 이제 살면서 유학 전통을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황제 권력은 항상 우위잖아요. 우위.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의 권력보다도 황제의 권위보다도 더 센 권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배의 원리를 황권 위에 얹어놓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만물, 만상, 만사의 위에 있으며 황제의 권력을 포함하여 궁극 일체의 궁극적인 근거를 포괄한 그래서 사회, 자연 및 인간을 관통하여 지배하는 진리를 세우고자 했다. 이것이 리라는 겁니다. 리. 그러니까 리를
이 황권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사상을 구축을 했다는 얘기 됩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런 리가 도덕, 윤리, 가치 차원에서의 우수성을 보임으로써 심성, 본원으로부터 우주의 궁극적 도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인지적인 기초를 세움으로써 지식체계와 사상적 질서를 중간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까지 지배할 수 있는 원리로서 리, 도리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가 황권 위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내면, 심정에까지 그 심정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이제 구축을 이제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활약한 논리가 뭐냐면은 요, 용어입니다. 요 용어. 리일분수. 그, 이쪽 동양 그 사상을 공부하면 이거 갖고 이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 리일분수. 리가 하나인데 갈라져가지고 이 특수하게 됐던 얘기, 특수하게.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뭐냐면은 모든 것에는 궁극적인 리가 있어. 리가 있는데 각 사람이나 사물이나 갈라져서 나갈 때는 그 리가 각 사람이나 각 사물에도 체현되어 있다는 얘기다. 체현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리라는 거는 저 하늘에 황제의 권위보다 높이 있어. 있는데 그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 안에 갈라져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져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리일 분수. 그래서 리일 분수라는 거는 송나라 시대 때에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그다음에 불교에서 전적 사용한 말도 아니지만 이거를 체계화시킨 시대가 송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일 분수하고 또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경물국리예요. 경물국리. 네가 갈라져서 모든 존재에 내재한다 하는 거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그럴 때 그 대답은 뭐냐면 경물, 이 물체에 적응해가지고서 그 리를, 국리를 하면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깨우친다. 경물치지라고 있잖아요. 경물치지, 경물국리. 예, 각각의 그 대상의 그 본성을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은 거기에 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일 분수가 이론이라면은 그 이론의 증명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대답이 경물국리인 거예요. 경물국리. 그래가지고 그 왕도의 기치로 패도를 비판하려는 사대부들은 이런 도덕적 이상주의 진리로 정치적 실용주의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적 보수주의의 전통으로 지나친 급진주의적 정책을 제역하고자 한 것이며 사대부 지식 권력과 여론의 힘으로 당시 팽창해가는 국가와 정부를 막고자 했다. 그러니까 도덕으로서 권력을 구속 통제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런 도덕이나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리일 분수, 경물 취지, 뭐 경물 국리 등등의 그 체계를 갖고서 이제 구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거를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주희예요, 주희. 주희. 1130년에서 1200년에 이제 복건성에서 태어나가지고 복건성에 세상을 떴는데 이제 이분이 이 여태까지 내려왔던 그 유학의 서적을 섭렵을 하고 사상을 그 전부 섭렵을 해가지고 그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새로운 그 해석도 있지만 기존의 것을 다 정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 유학에 있어서는 공자 이후에 아마 가장 추앙받는
네, 그런 이제 그 사상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새롭게 해석하고 읽은 책의 기본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서오경이에요. 사서오경, 사서육경,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 약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고대 때에 성립한 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학자들도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는데, 그래도 서경 하나 붙잡고서 평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얘기 하나 붙잡고서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다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전부 한 거, 전부. 어? 전부. 엄청난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서들도 이제 전부 공부를 한 거예요. 새롭게. 논어, 맹자, 대학 중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논어가 성립된 것이 BC 5세기나 4세기 정도라래요. 그러면 이 주자가 살았던 시기가 1100년대 후반이니까 적어도 1500년 동안, 이 1500년 동안 있던 책이에요. 1500년 동안. 응?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읽은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 주석을 달고, 마찬가지로 이 책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하고 그런 거죠. 그 마찬가지. 주자도, 맹자, 맹자와 제자들이 함께 편찬한 책인데 이 책, 대학, 얘기에 제42편을 떼어가지고서 대학을 사람들이 편집한 건데 전국시대 한나라일 때 중용 등등에 관한 모든 그 전통 책들,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섭렵을 해가지고서 그 깔끔하게 정리를 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능력인 사람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남송시대 때 주신데, 그래서 신유학의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유학을 영어로는 니오 컨퓨셔니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 유학을 컨퓨셔니즘이에요. 컨퓨시우스 공자이즘이잖아. 그런데 새롭게 유학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체계를 세웠다. 그래서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새로운 체계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한 일, 이제 결주광 선생의 이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주의한 것이 도통을 세웠다. 도통. 아까 도통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도통. 올바른 지식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그, 그 체계를 세우고서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경전의 주석,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사상의 세속화라는 노력을 통해서 도통을 확립했다. 근데 이 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다 엄청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 거기서 가려서 뽑아가지고서 선택을 해서 체계 있게 만들었다, 역사의 계보를. 이게 전부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구축한 겁니다. 구축한 거. 그래가지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것은 포함되어야 되고 저것은 포함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죠? 이게 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도의 통이에요. 도의 계보, 그 지식의 계보, 진리의 계보인데 사상사에서 진리의 전승을 담당하는 성현들의 연속적인 계모가 아니라 계모가 아니라 계보입니다. 계보. 제가 잘못 썼네. 이거를 쫙 뽑아가지고서 그 계보를 만들어서 이것이 진정한 이것이 맞는 유학의 그 지식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도통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은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뭐 이런 사람들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구절들을 중요한 걸 뽑아내 가지고서 근사로 14권을 이제 편찬을 했다. 이것이 시발점이에요. 근사록. 그리고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사록. 그 번역해 놓은 것도 많고, 근사록.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키 개념들을 뽑아가지고서 이것이 바로 그 유교의 그 참된 지식의 그 모듬이라고, 세트라고 이제 그 책을 이제 편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이제 경전의 새로운 해석과 체계화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경전의 새로운 그 해석과 체계를 했다. 그래가지고서 근사록을 쓰고 사서를 다시 해석을 하고 줄을 달고 육경을 다시 해석을 하고 줄을 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작업이 뭐냐면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최선의 경정으로 확정을 했어요. 이것이 많은 책들 중에 이것이 가장 에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서에 대해서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annotated edition을 한 거야. 줄을 달아가지고서 편집을 해가지고서 출판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이, 이 최종적인 이제 업적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도통을 확립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육아의 경전으로 새롭게 확정하는 것. 그리고 리의 원리에 의해서 사서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이해 방식을 규정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 도통에 관한 새로운 경전적 근거인 사서 지주를 제공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주희의 의의는 우선 이 네 권의 책을 하나로 엮었다는 데 있다. 그것을 통해 이학 사상의 리 사상의 사상을 지지해주는 경전적인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네 권의 경전을 하고는 도통계보의 문헌적 근거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자로부터 자사를 거쳐 맹자로 이어지는 역사가 문헌적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네 권의 경전에 정밀한 주석과 해설을 부기해서 사서, 장구, 집주 요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희의 이 체계에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서, 장구, 집주.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 이제 쉽게 상상이 되죠. 왜냐하면 읽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읽어야 될 게. 그 다음에 뭐 별로 뭐 주장을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가래 뽑아가지고서 그걸 책에 있게 쫙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적인 배경이나 분위기, 시대 상황 뭐 이런 것에 그 역할,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의가 그때 와서 체결을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 장구, 중용 장구 이렇게 장구 집주를 사서 논맹 집주, 논의 맹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사서 장구 집주를 써니까 이 사서 장구 집주가 그 다음서부터는 수백 년 동안 교과서로서 쓰였어요. 교과서로서. 조선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과하려면 이거를 읽어야 돼. 그리고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은 시험에 붙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이블이 된 거야. 바이블이. 유학지구 체계.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으면 여기서 고대 중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으면 할 때 고대는 이게 이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현대하고 고대하고 둘로 나눠요 시대를 현대 아니면 당대
당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고 그 이전에 저희가 전근대라고 하는 건 좀 고대라고 불러요, 고대. 그러니까 전근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의 구체화와 세속화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민간의 생활 세계 속으로 전파를 했다는 전파.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을 세속화, 생활화, 제도화 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주요했는데 자, 뭘 통해서 했냐면 이것이 이 주위에 또 다른 저작이에요. 가래를 썼어, 가래. 주자 가래라고. 이 책을 그 사서 장구 집주에 근거해가지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어떤 의례를 치러야 되는지 그 교과서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그 관홍상제를 어떻게 예식을 치러야 되는가를 쓴 책이에요, 이게. 주자가래. 그러니까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그다음에 조상숭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서, 장구, 집주, 그다음에 유교 전통, 도통에 근거해가지고서 이렇게 의례를 실행해야 된다 하고 쓴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의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전문은 아니지만 이것이 조선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바이블이 된 거예요. 바이블이. 바이블. 조선에 있어서 가장 그 인간 그 삶에 있어서 예전부터 가장 중요한 그 의례가 뭐냐면 그 부모에 대한 의례였어요. 부모. 근데 세상을 뜨셨을 때 그 장례식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 뭐 제사나 이런 것인데 조선에서는 철저하게 이에 따라서 했죠. 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상을 생활 속으로 전파하는데 공헌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시의 역할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자 가래는 그 의도는 일상생활 속에 중요한 단계, 즉 출생, 혼례, 승려 및 조생에 대한 제사된 같은 것들을 모두 유학이 지도하는 영역 속으로 편입을 했다. 근데 이전까지는 뭐 결혼식도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지방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장례식도 뭐 지방의 풍속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를 거 아니에요. 조상에 대한 제사도. 근데 이렇게 딱 어떤 바이블처럼 하는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고서 지킨 거예요. 실행하는 거죠. 퍼져서 생활 속에 유학이 들어가는 문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요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리일 분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만든 거예요. 리일 분수.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복잡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모한테 효도하고 장례식 지내고 그다음에 조상 숭배하고 뭐 홀례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리일 분수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 그래서 그 일반 민중에까지 그 지대한 영향을 이제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 절대적 요거잖아요. 리의 원리. 이것이 황권보다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 지식 권력의 그 도통의 이제 근본이 되는 그 바탕이고,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실천이 되잖아요. 실천. 그럴 때 여기 이것이 이 주위에 와가지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요, 이 사람들의 심성 안에까지 지배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성은
인간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으로서 절대적으로 리에 부합하는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그럼 다 사람들이 자기 심성에 리가 있다면은 전부 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은 제각각이잖아요. 거기에 사회적인 범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본성은 리인데 이것이 발현을 할 때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다른 요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럴 때 그렇게 막 발현이 되는 그러한 그 상태를 이제 감정으로 표현해, 감정. 그래서 이제 감정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야. 제멋대로의 감정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리가 변질이 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치 권력의 변두리에 있었던 이런 리 학자들이 도통으로 정통을 제약하고 초월적인 진리로 현실적인 권력을 제한하려는 생각을 지녔다는 거죠. 지니고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래서 도통으로 정통을 제약하고자 이제 했다. 이것이 송나라 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저기 이런 도식도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천이 있고 도가 있고 이제 통이 있으면은 이게 왕한테 가면 왕통이 되는 거예요. 왕통, 정통. 그리고 지식인들한테 가면 도통이 되는 거예요. 종교에 가면 종통이 되는 겁니다. 전부 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도 법통 하잖아요. 법통. 누구 제자, 누구 스승에서 누구를 내려오고. 전부 통을 갖고 얘기하고 집에서도 종통으로 해요. 집에서도. 예컨대 뭐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집안의 통이 쭉 이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 통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통이 확립이 됐을 때 이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것이 통치라는 통치. 통치. 네?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전 근대에는 여기에서부터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통, 요 정통, 도통, 요 통의 출발점에서 점점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펼쳐져 나가는. 이것이 펼쳐져 나가는데 그것이 이, 이 수평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밑으로. 항상 밑으로. 이제 그거를 질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질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평등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밑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고서 좀 쉬다가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럴 때 요 요 지배층이 도통을 갖고서 왕은 정통을 갖고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이 도통을 갖고서 그 정통을 조금 제한을 하려고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왕이 워낙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먹힐 때가 많아요. 힘든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자기네끼리는 싸우지만은 여기서 서로 긴장 관계를 갖지만 이 민중에 대해서는 피지배 계층에 대해서는 단결해 이 사람들이. 이 통을 갖고서 단결해. 그래가지고서 이 통을 통해서 어떻게 치를 할 것인가, 펼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지배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했을 때 이건 제 의견인데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이 통치 구조를 유지하려면 이 무력이 있어야 돼요. 무력. 폭력이 있어야 돼요. 이 군대. 근데 군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필요악이면서 검의 양날이면서 잘못하면 자기네가 다칠 수가 있어. 이 군대를 갖고서 지배층이 왕을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왕이 군대를 갖고서 지배층을 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바깥에 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또 있어야 돼. 예? 근데 민중이 군대를 갖고 있으면 큰일 나, 이거. 뒤집어 엎을 수가 있으니까. 이 군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복잡하고. 두 번째는 이 민중들을 여기서 통치를 하려면은 이 구조를 배불리 먹이면 안 돼. 배불리 먹고서 힘이 남아돌면 대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전근대에 민중들이 전부 힘들게 사는 거야. 다 뺏기고. 배부르면 안 돼, 배부르면. 배부르면 대든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무엇을 좀 안다고 고개를 들으면 안 돼. 절대로 교육을 안 시킵니다. 이게. 말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말 안 시켜. 얘네들은 교화를 시켜야 된다. 교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서. 그래서 이런 통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은 중요한 요소가 군대, 또 세금제도, 세금, 전세, 공납, 세금제도, 그 다음에 이 문화, 종교, 의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근대 사회를 이해하는 소위 가장 뭐랄까, 중요한 채널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군대의 문제를 갖고 생각한다면은 치통, 도통, 민중, 요 삼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셋 중에 하나를 찝자면은 이 군대 있죠, 군대. 이 군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군대는 국방, 외교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고, 예컨대 조선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이 군대가 일부에서 오는 세력을 못 막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제도, 군대, 그 다음에 요 문화, 요런 것들이 이런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 말씀이고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요 민중 입장에서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읽어내는 이제 그러한 이제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야.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저기 민중의 교화가 응, 굉장히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응, 통을 위협하는 그거라고 말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민중의 교화를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근데 그 훈민정음을 민중의 교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그 디스코스도 여러 가지로 각도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서 그 지식인들이 막 단식 투쟁하면서 반대했던 것도 아마도 중국에 대한 그러한 충성심 및 교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이것이 무너지고 그 민중이 국민으로 편입되면서 그 식자율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교육 의무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강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재편의 형성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의무 교육을 담당했던 선생님, 교사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걸로 나타나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하고 같이 근대화가 되면서 이게 분명하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마침 여담입니다만은 일본이 강제로 다카이치가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투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눈이 많이 와서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저는 좀 쾌재를 부르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식자율이 높고 빨리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의무교육이 형성이 됐지만은 그게 민중들의 자각의식보다는 또 그게 왜 이런지 복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후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일본 사회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일본 지금 정치나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뭐 국제관계도 있겠지만은 좀 너무 납득이 안 가고 실망스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식자율이 높고 그 근데 오히려 교화가 돼서 이렇게 돼버렸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복잡한 정리는 안 됐는데 그런 갖가지 생각을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 이론이 있어요. 조그만 이론이 있는데, 제가 뒤에다가 하나 뭐 해놓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하여간 일본이 이 권력의 생산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근대가 되면서, 메이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한 것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군대예요, 군대. 군대를 국민 누구나 갈 수 있게 만든 거야. 사무라이가 아니라 개병제라는 거죠. 그죠? 모병, 국민의. 두 번째는, 아까 이 군대 문제죠. 두 번째는 요 세금이 세금.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서 사무라이가 갖고 있던 땅을, 소유권을 전부 농민이 갖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제 개혁이었죠, 이게. 이 경작권을만 갖고 있었는데, 아예 경작권이 소유권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이 토지 개혁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무교육을 맺는 거죠. 진짜로 교육을 시킨 거야. 모든 조그만 애들부터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부터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제 그러고서 새롭게 이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근대 국가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주변국은 이제 고통을 많이 받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네, 또 한 가지만 좀, 예, 네, 예, 네. 좀 느낀 게 잊어먹을까 봐서 아까 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에서 중심이 되는 노른자 부분 중에 하나가 군대인데 군대고 힘이고 무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성들은 그 통에 접근할 수 있는 바늘구멍의 여지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음. 통감을 해요. 그 주위가 좀 뒤에 나오는데 주위가 조금 있던 그 바늘구멍들 아예 없애버렸어요. 여성들에 조금 대해서요. 근데 네, 여성에 대해 여성의 어, 이전까지 있었던 약간 음, 여유가 있던 그 공간 자체를 음,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 어, 음. 그래서 주의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의 남성들이 아주 쾌재를 질렀어요.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그냥 이제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은 음, 맞서서 이분법적으로 하면은 되게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쇠짓만 되고 음,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어떻게 풀어갈지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음, 생각을 했고 그 주위가 저는 굉장히 왠지 주위하면 까칠하게 마른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생각보다 통통한 사진이 나왔네요. 음. 중국 제재 가정입니다. 선생님, 저기, 네, 남송시대 주의가 네, 이렇게 정리한 어떤 사상 체계는 어느 네.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국서는 일단은 그 유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그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전이라는 것들을. 그럴 때 그 사람의 해석을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큰 거는 이 과거를 치르고 과거에 합격해야지만은 이제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 시스템에 달려가지고 1차 시험만부터도 그 지방에서 유지가 돼요. 유지.
그런데 이 과거 시험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그 유교의 경전의 어떤 구절들을 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근데 해석은 뭐 5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10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으니까 그 중에 주위의 해석이 정답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과거에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일종의 거의 독보적인 그 해석 체계로서 이제 분림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례. 예전까지는 다 위에서는 위에 따라 놀고 밑에는 밑에 따라 놀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 주자 가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그 가래를 일반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끔 이제 교화를 시키고 또 뭐 강요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자 가래를 따르는 일반 민중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일반 민중은 보통 위에서 하면은 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또 힘이 센 사람이 뭘 하면은 그 따라하고 싶은 또 심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식 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험 시스템,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생활 이런 데에 이제 거의 통일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그 대치동의 일타 강사 및 싱크탱크 역할을 했네요. 주희가. 그거는 그 조그만 애들만 갖고 하는 거지만 이건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네. 더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아니, 그 이른바 그렇게. 근데 엄청 그 빨리빨리 읽고 요약하는 힘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뒤에 썼어요. 왜 거기에 대적하기 힘든지, 이 음. 사람이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든지, 좀 이따가 쓴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 그 구축해 놓으면, 예컨대 기독교도 보면은, 기독교도 큰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마틴 루터나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 어떤 큰 신학자들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인포메이션을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신학이라는 거는 그, 한두 사람의 이론이 지배를 몇백 년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가톨릭에서 신교로 갈라져 나왔을 때 뭐 10사람이 붙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한 것이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인간 세계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은 그거를 AI가 그냥 뜨르륵 저기 해버리니까. 근데 AI를 또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튼가 그 번역해서 요약하고 하는 그 작업 자체를 AI가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또 다른 그 가능성을 향해서 그다음 장을 열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